안녕하세요. 그동안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8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느라고 힘들었을 건데 이제 그 힘든 시간이 오늘로서 끝났어요. 그래서 8회차 되시면 8회 정도 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회차로 해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출 200제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발표를 해봐야죠. 최고 많이 맞으신 분은 88점 맞으셨네요. 그 평균은 71점이고 평균은 71점인데 시험 보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60점은 다 넘기셨어요. 60점 넘겼으니까 이 정도 문제로 시험에 나오면 시험장에 가면 합격권에는 다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로 했던 100% 합격률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번만 가지고는. 예. 그런데 제가 공시를 봤더니 등기법은 평균이 80 몇 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3번 다 틀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공시세법에서 거의 뭐 8, 90점 나올 것 같으니까 큰 걱정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양도소득세 세율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근데 끝에까지라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왜 못 풀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앞에요. 국내 부동산이라는 거, 우리나라 거. 외국 것은 보유기간도 묻지 말고 등기도 묻지 말고 무조건 6에서 45%예요. 외국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제 과세 표준 중에 이제 등기가 됐다고 그랬네요.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2년 6개월 보유한 주택. 그럼 2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얼른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년이 안 되면 70%, 1년에서 2년 사이면 60%, 2년 넘으면 6에서 45%. 그럼요. 여기는 6에서 45%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네요. 그러면 상가 건물, 토지하고 건물은 1년이 안 되면 50%, 1년 넘으면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2년 넘으면 6에서 45%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이제 10개월 보유한 건물이네. 그러면 1년이 안 됐으니까 세율은 50%. 그럼 3번 답이네. 6개월 보유한 주택은 1년이 안 되면 70%. 네, 1년 8개월을 보유한 건물이에요.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니까 40%. 아직 세율 암기 안 하신 분이 한 40% 되시네요. 세율 암기 안 하신 분이 아직도 40% 정도 되시네요. 이런 문제는 합격을 위해서 드리는 문제인데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이런 문제 주면 절대 안 풀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본인만 손해요. 이렇게 이걸 못 풀어버리면 이번 문제처럼 이 문제를 5개만 더 내버리면 그냥 다 전멸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세율 같은 저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세율 문제는 100% 정답률이 나오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공인회계사 문제예요. 토지고 양도소득 금액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찍으면 몇 프로 나오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오지선다는 찍으면 17%에서 19% 나와. 근데 딱 정답률이 17% 나왔어.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 운 좋으신 분이 전체 중에 2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밖에 못 맞춰요. 17%면 실제로 10명 중에 1.7명이 맞히니까 2분 정도 맞춰요. 그럼 딱 그렇게 맞췄는데 정확히 찍어서 17% 나왔어요. 이 문제는.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라. 토지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양도했고 또 취득하였는데
실질 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4천만 원 양도시 부동산 중개 보수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먼저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 그리고 여기까지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양도 차익에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빼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를 빼면 여기까지 빼면 소득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양도 가액은 금액이 얼마나 주어졌는가? 8억. 8억 주어졌네. 그럼 실거래가로 양도했을 때 8억에 양도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순서를 잡을 때 확인이 안 되면 매, 감, 환, 기 이 순서로 가면 되죠. 먼저 이제 매매 사례가 있는 거 보죠. 토지 취득 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환상가액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제 환상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환상가액 계산해봐. 이제 환상가액을 여기다 계산할 건데 환상가액은 자, 여기다 이제 이 순간에 넣어볼게요. 환산가액은 실질 양도 가액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양도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시 기준 시가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시 실질 양도 가액은 8억이네.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 시가는 6억이고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는 4억 2천이네. 그럼 환산 취득 가격을 구했어 이제. 그럼 환산 취득 가격은 지금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라고 나오는가? 자, 이제 계산 한번 눌러보죠. 직접. 자, 8억에서 8억 곱하기 4억 2천. 4억 2천 나누기 6억. 그럼 5억 6천. 5억 6천이네. 취득 가격이 이게 5억 6천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해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토지고 미등기가 아닌 등기 상태니까 4억 2천 곱하기 몇 퍼센트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적용해라. 3%. 자, 3%. 이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네. 그럼 4억 2천에다가 자, 4억 2천 곱하기 3% 그러면 1260이네. 1260만 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환산 취득 가격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액수가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더한 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잡아라, 적은 걸로 잡아라. 큰 거. 자, 그럼 여기 5억 6천에다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1260만 원이네.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액수가 5억 7260이니까 훨씬요. 자본적 지출과 중개보수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양도 차익은 8억에서 5억 6천을 빼고 1260을 빼봐. 빼보니까 얼마 나오는가? 2억 2,740. 2억 2,740. 2억 2,740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끝나면 안 돼요. 2억 2,740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이며 이랬네요. 12%이며 그럼 여기다가 2억 2,740을 이제 계산할 때 2억 2,740 여기 계산해 놓고 여기다가 12%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계산해라. 그러면 장특공제로 여기다 12% 곱하니까 여기 소득 금액은 몇 프로를 소득 금액으로 해버리면 되겠는가? 88%. 그럼 곱하기 0.88 해버리면 돼. 그럼 계산해보니까 2억 11만 2천. 그럼 답은 1번이네. 근데 1번을 공교롭게 찍으신 분이 딱 2분 계시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계산 문제 나오면 나는 몇 번을 찍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계셔야 돼. 못 풀겠으면.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환산취득가액 구해야죠. 환산취득가액 구해야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구해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해야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봐서 내가 찍을 때 어떤 걸 찍을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돼. 이거 시험장에 가서 시간을 5분 정도나 시간 여유를 주면 풀 수 있어. 그것도 5분 가지고도 낑낑거리고 풀어요. 그런데 맞출 확률은 10%예요.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을 굳이 풀어가지고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푸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제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3번은 이 문제는 정답률이 67%예요. 그러면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과세 표준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장특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기본공제 제일 끝에 얼마를 빼라겠는가? 250 찍더라도 200 끝에서 250을 빼니까 250을 빼니까 끝자리가 뭐가 남겠는가? 50 끝자리 50 남은 거 3번이 답이겠네. 찍었는데 맞아버렸네. 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과세 표준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 구하라고 나오면 풀 것도 없이 끝에가 50만 원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진짜 찍었는데 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50일 남았다고 작년 합격생들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시험 보기 전날요 선생님이 말해준 것 가지고 저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1년 내내 공부해서 합격을 못 하실 분들을 그날 하루 만에 합격을 시켜버리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안 나올 것만 말할까 생각 중이에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네. 그런데 또 그걸 또 출제위원이 내버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무의식 중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혹시라도 낸 교수들이 있으면 답은 이럴 거다. 그러고 말했는데 그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요. 저 풀지도 안 했잖아요. 풀지도 않고 그냥 50만 원 있으니까 답이요. 이제 한번 넣어보죠.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먼저 빼기,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빼고 또 빼기, 장특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여기까지 빼면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 그럼 이제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8천 줄여졌죠. 그럼 양도에서 실거래가로 계산했으니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5천, 취득가액은 5천, 필요경비도 실질 필요경비 확인됐으니까 500. 자, 500 여기까지 빼봐.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 장특공제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3년 안 됐으니까 안 돼. 그러면 기본공제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판 적이 있다는 게 없다겠는가? 없다. 그럼 얼마를 뺀다? 250. 그럼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요. 8천에서 5천 빼면 3천. 3천에서 500 빼니까 2,500. 2,500에서 250을 빼니까 2,250. 그거 답이네요. 계산기 쓸 필요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2번처럼 나오면 포기를 해도 3번처럼 나오면 저거는 그냥 맞춰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처럼 67%가 아니라 대략 8, 90%는 정답률이 이건 나오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저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나 교재에 있었던 문제니까 정답률이 100% 나왔어.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미등기 양도 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세율은 미등기 상태로 팔면 세율은 70%. 또 미등기 상태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가능.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근데 올바른 것으로 모두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니을. 기역, 니은, 니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5번은 요거는 조금 난이도 있어요. 29회 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실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안 보고 실제 시험 문제를 안 보고 저 문제를 접했을 때는 요거 맞출 확률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정답률은 83% 나왔어요. 암기해서 푸시면 안 돼요. 자, 미등기 양도 자산도 비과세. 자, 비과세 나왔네요. 그럼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다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감면은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비과세도 안 되고 감면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그래서 비과세도 안 되고 감면도 미등기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어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 양도하면서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네. 그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되죠. 정부가 아직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내가 미등기로 양도해도 이런 경우라면 등기로 의제가 됩니다. 등기로 의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미등기란 이야기인가 등기로 봐준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로 봐주려 했습니다. 등기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3번.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버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또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 이제 이 4번 지문에는 이걸 너무나 많은 분이 4번에 찍어요. 자, 여기서 5번 문제 틀리신 분은 분명히 4번을 찍었어요. 4번을 찍는데 뭘 몰라서 4번을 찍냐면 계산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면 4번을 찍게 돼 있어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를 요걸 세 글자로 제가 줄여볼게요. 이미 세금이 계산되어 있는데 결정된 세금에다 더한다. 더한다를 한자로 바꿔보세요. 가산. 그래서 이게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더한다는 이야기는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가산세를 70% 물리는가요? 세율이 70%인가요? 세율이에요. 세율. 산출세액의 70%를 곱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세율이 7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70%에 가산세를 물립니다. 요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럼 이거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4번 지문을 제일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29회 때도 저 문제를 거의 대부분이 다 4번을 찍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4번을 찍었어요. 또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게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70%가 되는 거지 가산세가 70%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앞에서 뭐 미등기 하면 70%인가 80%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요? 어떤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그때 중가산세로 몇 프로 물린다? 80% 물리는데 그건 어디 규정에서 나온다? 무슨 세에서? 취득세 중가산세 있었죠. 그거하고 여기는 별개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내시더라고요. 미등기 상태로 팔면 등기하지 않냐고 팔면 70%? 70% 맞는 것 같은데? 이래버려요. 70%는 그때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다 걸리면 미등기 전매로 걸리면 취득세, 가산세 80% 물리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가산세 없어요. 가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해서 70% 세율을 적용해서 물려버립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죠. 6번은 이제 정답률이 92%가 나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교재에서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이렇게 높아. 그럼 실제로 우리 지금 연습하면서 다 봤던 지문들이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 지문들이 시험장에 가면 그 지문이 그대로 다 나와. 그러니까 믿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답률을 맞춰버리면 돼요. 똑같은, 약간만 변형이 되지 똑같아요.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요.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니까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허가인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미등기로 봐라, 등기로 봐줘라. 등기로 봐줘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일지라도 등기로 의지하겠습니다. 등기로 의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미등기 상태로 팔면 비과세를 못 받지만 지금 미등기로 팔아서 비과세를 못 받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무허가 주택일지라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등기를 한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요. 그럼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등기를 못하게 됐어. 그러면 내가 등기를 못한 이유는 하기 싫어서 안 했는가요? 못하게 해서 안 했는가요? 못하게 해서 안 했죠. 그럼 이것도 등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로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디귿번,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로 양도하며, 이거는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등기로 의제되겠습니다. 전부 다, 모두 다 등기 의제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의할 거. 두 가지. 이제 저 지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 재산을 미등기로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을 때는 등기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49일 남았어요. 그냥 판단하셔야 돼. 이거를 이 동그라미 한 줄을 분석하는데 10초 안에 분석을 끝내셔야 돼요. 10초 안에 그걸 정리를 딱딱딱 끝내셔야 돼. 다섯 개 지문이니까. 두 줄이면 20초, 세 줄이면 30초, 다섯 줄은 50초예요. 그래서 딱 한 줄, 동그라미 한 줄은 10초 안에 무조건 분석이 끝나셔야 돼. 자, 다시. 제가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물건을 미등기 상태로 정부에게 수용을 당한다. 그럼 수용을 당하면 미등기로 수용을 당했을 때는 등기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등기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해요.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받은 물건을 등기하지 않고 정부에게 수용당한다고 해서 등기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러가면 절대 안 돼. 문제들은. 자, 다시 두 번째 하나 더. 제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 내 재산을 이제 부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 분할, 네가 분할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어. 이미 지분 몇 프로는 네 앞으로 해라 하고 판결을 받았어. 근데 판결 받고 난 후에 미등기 상태로 재산분할 판결 받은 상태에서 미등기로 양도해버리면 미등기 양도로 본다, 등기 양도로 봐준다? 그냥 미등기예요. 그것도 미등기예요. 상속을 받아서 미등기로 넘겨도 미등기인데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미등기로 넘겨, 그것도 당연히 미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여기다 넣어버렸을 때도 풀어낼 자신이 있으셔야 돼. 그럼 합당한 정부가 등기를 안 해줘서 못했다는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상속을 받고
상속을 받고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았는가요? 상속인들이 자기들이 안 했는가요? 자기들이 안 한 거죠. 자기들이 안 한 것을 왜 등기로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분할 판결 받고 등기 안 한 것을 정부가 못하게 했는가? 자기가 안 했는가? 자기가 안 했죠. 자기가 안 한 상태에서 미등기로 팔았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누구 편에서 생각을 한다? 정부 편에서. 세법을 해석할 때는 납세자 편을 쓰시면 안 돼요. 정부 편에 서서 네가 못한 걸 가지고 뭘 혜택을 달라가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그냥 다 풀리세요. 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내가 등기를 못했어. 내가 하기 싫어서 못했는가? 정부가 안 해줘서 못했는가?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등기 의제가 된다는 것은 정부가 등기를 안 해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등기를 안 해가지고 미등기로 넘기면 그건 전부 미등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7번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23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이제 7번 문제는 정답률이 75% 정도 나왔는데 1번에 정답을 하신 분들이 좀 있어. 자, 1번은 1세대 2주택이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네요. 이번 연도 2025년, 2026년 내년 5월 9일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어.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장특공제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돼요? 요건만 맞으면 돼요. 요건만 맞으면 돼요. 그럼 요건을 봐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은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 건물이니까 되죠. 대신에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한 자가 등기까지 했네. 등기가 됐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집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국내. 여기 있죠. 다 됐네. 요건 맞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말든 이런 건 올해 시험 볼 때는 그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번 연도 우리 시험은 36회 시험 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아니다 조정 대상이 없는 집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답을 하시면 돼. 요건만 맞으면은 이번 연도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장특공제 돼요. 자, 두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 자, 그럼 이제 해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은, 자, 이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봐라, 주택만 주택으로 봐라. 전부.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맞았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토지. 자. 주택이 상가보다 컸을 때 밑에 있는 토지는 전부 주택의 땅으로 봐라, 일부 주택의 땅으로 봐라. 위에가 전부 주택이니까 밑에 있는 땅도 누구의 땅이다? 주택의 땅이다. 전부 토지도 전부 주택의 토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생략해버리고 여기를 먼저 갖다 붙여버리니까 답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 이 토지는 무한정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그렇죠. 한도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택이 도시 밖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를 비과세 주고 10배. 도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5배. 도시의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3배. 이제 요 한도까지를 딱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건물을 물어보면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럼 밑에 있는 땅은 전부 누구의 땅으로 본다? 주택의 땅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혹시 문제에서 주택이 상가보다 클 때 그 부수된 토지는 전부 주택의 토지로 봐서 전부 비과세를 받는다. 그럼 그 지문은 틀렸어요. 그래야 돼요. 전부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한도를 구해서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증여자인 사촌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어요. 그럼 사촌형이라고 했으니까 직계 존비속이다, 존비속은 아니다.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 인수 여부를 정부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자,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뭘로 봐드릴게요? 유상. 그냥 유상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증여자인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럼 바로 유상이다, 확인해서 유상이다. 확인해서. 만약에 여기가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럼 바로 유상이다, 확인해서 유상이다. 확인해서 유상입니다. 이제 4번. 2025년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소득 금액에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래놨네. 그럼 이번 연도 시험을 봤는데 36회 시험을 봤는데 개수가 1개 부족하네. 그럼 내년 시험 봐서 1개만 맞추면 되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새로. 그럼 2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2월 공제 안 돼요. 그럼 이번 연도에 손해봤으면 이번 연도에 동일한 종류의 소득 금액에서는 통산이 돼. 동일한 종류. 그럼 세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세법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학계론에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통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류가 다르니까, 1차, 2차 종류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종류 내에서는 해당 연도 안에서는 통산이 돼요. 5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초과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다. 그럼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가 초과되면 고가주택이다? 12억. 그러면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2억 초과분만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8번으로 가보죠. 8번 문제는 2월 과세인데 2월 과세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약간의 올해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개정된 걸 여기는 개정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문제니까. 1번.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자,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자, 증여 인정.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한다,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하죠. 그러면 증여세를 일단 납부해. 그러면 이 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나중에 돌려준다?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그렇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산입한다. 옳은 거 찾아요. 1번 탈락. 자, 두 번째.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럼 2월 과세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든 보유기간은 똑같아. 보유기간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라? 증여자 또는 증여한 배우자를 증여자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증여한 배우자나 증여자나 같은 말이에요.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증여한 날이 아니라 그 물건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그러면 토지나 건물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다시 팔아버리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 10년.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바뀐 거예요. 여기가 토지라고 나오지 않고 주식이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년. 그게 이번에 법 개정된 거예요. 그럼 주식도 2월 과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되는데 주식은 몇 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고 1년.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년. 여기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주식을 제외한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 맞았어. 근데 가로에 배우자가 양도 당시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죽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내년에 다시 법이 바뀔 게 하나 있어요. 개정될 게 하나 있으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다시. 자, 배우자부터 그럴게요.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예요. 혹시라도 신문에서 내년 개정안을 보셔가지고 이거 개정됐네 하고 책에다 메모해 놓으신 분 있으면 큰일 나요. 내년부터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자, 내년부터 혹시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직계 좀비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 제가 직계 좀비속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양도하면서 직계 좀비속의 사망으로 양도했을 때, 그러면 직계 좀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자, 다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우리 시험 볼 때 이거 착각하시면 한 문제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요. 자, 배우자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직계 좀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올해까지는 한다요. 올해까지는 한다요. 직계 좀비속이 죽었더라도 사망했더라도 애누리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해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올해는 이월과세를 적용은 안 하지만 내년부터는 직계 좀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도 이월과세 적용이 안 돼. 올해까지는 적용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렸죠.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안 되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고 해야 돼요.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해라, 적용하지 말아라? 적용하지 말아라. 그런데 직계 좀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지금 이 말은 지금 해드리고 시험 볼 때까지는 어떤 말도 못해요. 이제는 지금 딱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가보죠. 동그라미 4번은 수용을 당했네. 수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몇 년 안에 수용을 당했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년. 2년 안에 2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용을 당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았네요. 자, 5번.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 그러면 이월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들어 버리네. 그러면 그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문제에서 이제 박스에다 딱 넣어놓고 박스에다 몇 개 넣어놓고 다음 중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 그러면 이월과세 적용이다, 적용 아니다? 적용 아니다. 직계 좀비속에 사망, 그러면 적용한다.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월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비과세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같으면 박스에다 넣어놓고 직계 좀비속하고 배우자 사망을 중간에서 잡아 넣어놓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은 배우자의 사망만 배웠는데 그걸 직계 좀비속의 사망까지 똑같다고 처리하고 문제를 반드시 풀 거예요. 그렇게 내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시험 보기 전에 말 안 했던 지문이에요.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시험 보기 전날은 이 말을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올해는 이 말을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보죠. 9번 문제는 정답률이 50%예요. 반절이 틀렸어. 왜 반절이 틀렸냐면 푸는 요령을 아직 못 찾는 거예요. 거주자 갑이 배우자 을에게 징해했어요. 여기서 배우자라는 단어만 찾으시고 누가 누구에게 징해했는가만 찾으면 답이 그냥 100% 떨어져.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징여를 했는데 징여받은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인가요? 배우자. 배우자니까 징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끝. 자,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답이 100%. 뭐요? 납세 의무자는 징여를 받은 사람이다, 징여한 사람이다. 받은 사람. 그러면 갑이 아니라 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럼 2월 과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증, 여, 한. 그럼 갑부터.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이 양도했을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죠. 건물이고 조건 등기도 맞췄네. 건물이고 등기도 맞췄어요. 다 됐어. 다. 이제 이거 모두 다 이제 해결됐으면 해결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이 지금 없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국내 걸로 보고 그냥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국내 게 없으니까 답을 못 찾아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버리면 출제위원들은 절대 그 오답으로 인정 안 해줘요. 건물이고 등기되고 보유기간은 갑부터 시작이니까 2019년 1월 20일부터 2025년 5월 20일에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5년이니까 3년 보유는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합니다. 2번이 답이네. 자, 3번. 취득가액은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해도 취득가격은 을이 징여받을 때 가격이다, 갑이 취득할 때 가격이다. 갑. 그럼 옛날에 갑이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3억이네요. 8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또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다시 돌려준다,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세액공제 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또 갑과 을은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갑과 을은 연대 책임이라는 게 없다. 연대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흐름만 잡으면 돼.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배우자면 증여 인정, 직계 좀비속이면 증여 인정, 특수관계인이면 증여 부인. 그렇게 풀면 돼요, 그냥. 자, 이제 10번. 또 똑같이 보죠. 거주자 갑은 동생인 을에게 징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네요, 이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징여했는데, 을이 동생이네. 동생이니까 직계 좀비속이다, 좀비속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징여 인정이다, 징여 부인이다. 징여 부인. 자, 이제 해놓고 풀면 돼요. 증여 부인이니까 증여세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도 아닌데 증여세를 냈으니까 증여세를 정부가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될 걸 받았는가? 안 받아야 될 걸 받았으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환급 처리합니다. 그럼 정답 1번이네. 2번 취득가액은, 그럼 취득가액은 이 중에요. 갑과 을 중에 누구의 가격으로 한다? 갑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이거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서로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있다. 풀었네. 보유기간 계산은 누구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라? 갑부터.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이 양도했을 때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11번. 갑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에 특수관계인이네. 그럼 특수관계인 딱 나오는 순간 증여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한다. 그죠? 갑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냈지만 취득가액은 증여시 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가격으로 가라 그랬는가? 증여한. 그러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했을 때 그때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갑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갑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증여세를 납부를 했네. 그럼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냈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환급 처리하겠습니다. 환급 처리. 동그라미 4번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4번을 주의하세요. 올해 시험 볼 때 4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중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바지 사장이었을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가, 인정 안 해주는가? 안 해주죠. 그런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 기속이 되면, 수증자에게 실제로 기속이 됐을 때는 중간에 있는 수증자는 바지 사장이다, 실제 주인이다? 실제 주인. 자, 기속이 됐으니까 수증자가 실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주인이니까 이 경우도 갑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봐라. 수증자가 주인이니까 수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부인당하면 안 돼요. 실제 자기가 그 소득을 수증자가 챙겼으니까 이런 경우는 중간에 있는 수증자를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자기 걸 양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5번.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 차익. 자, 증여받은. 자, 여기서 이 문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양도인가, 증여한 특수관계인이 양도인가? 그렇죠. 증여받은이 아니라 증여한.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증여한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취득 가격이다, 수증자의 취득 가격이다? 증여자의 취득 가격이다. 그래서 갑의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2월 과세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든 취득 가격은 무조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12번 가보죠. 틀린 것은 그래서 이제 자, 12번은 정답률 엄청 높아요. 자, 1번. 부담부 증여는 시험 볼 때마다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 나오기만 하면 뒤에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몇 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라. 똑같다니까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무조건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규칙을 딱 세우세요. 부담부 증여라고만 나오면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모두 다 3개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으면 빼고, 만약에 수시 부과세금이 있으면, 수시로 부과한 세금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고 그냥 세금 낸다, 빼고 낸다. 빼고. 공제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거 빼고 난 나머지를 납부하시겠습니다. 너무 쉽게 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3번. 여기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이제 분할납부는 예정 신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단 얼마가 넘으면?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금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초과인데 1,000에서 2,000 사이가 되면 1,000만 원 초과액을 2,000이 넘어버렸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 50% 이하의 금액을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지문 4번 지문이에요. 1년에 제가 예정신고를 여러 번 했어. 1년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네. 그럼 양도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인가요? 물건이 중심인가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겠죠. 1년치를 합산하는데 이미 합산하여 신고를 안 해버렸네. 합산 신고를 안 했으니까 확정 신고를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죠. 정산해야 되니까 1년치를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 따로따로 한 것을 나중에 확정 신고 때 합쳐서 다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신고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죠. 13번도 이것도 이제 정답률이 엄청 높은데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는데 공장 건물을 양도했는 다른 건요. 3월 15일에 양도했어. 근데 가로를 봤더니 갑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3월 달 말일부터 플러스 일반적인 경우니까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2개월. 부담부 증여라면 몇 개월? 3개월. 일반적이니까 3월 31일 플러스 2개월이니까 5월 31일까지. 그러면 6월 15일까지 틀렸네요. 1번 탈락. 자, 2번.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 예정신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가요? 반드시 해야 된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세액공제 5%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액공제는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3번. 예정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어. 그럼 예정신고 안 해가지고 정부가 한 기퉁이 봤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때 또다시 가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는 거예요. 예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때린 장소 또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한번 예정신고 때 때렸으면 확정신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다시 이중으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4번. 자, 4번 요 지문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식을 말로 써놓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순서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빼면 되겠는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빼고 뭐 곱하고? 세율. 자, 그 말이 이거예요. 장특공제 빼고 기본공제 뺀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계산식을 이렇게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에요, 이거. 쉬운 지문 아니에요. 그다음에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런데 앞에 뭐라고 단서를 달아놨냐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셔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한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해야 된다? 5월 달. 그냥 무조건 우리는 5월 달에 해버리세요. 6월 달로 가는 거 없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 볼 때는 확정신고 나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14번.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분기가 아니라 달, 한 달 단위로 하니까. 토지 건물은 달, 주식은 반기, 분기가 아니에요. 주식은 반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달.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이거 많이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해줬네. 그럼 실제 증빙이 없어가지고 환산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줬을 때는 그 인정받았던 금액의 몇 퍼센트를 가산세로 물려라. 그럼 인정받은 게 산출세액이 아니죠. 지금 취득 가격으로 인정받는 게 뭘 인정받았는가? 환산 취득 가격. 그럼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환산 취득 가격에 여기에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결정세액에 더한다를 세 글자로 줄이라고 뭐라고 했는가? 이게 가산세란 이야기예요.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말이고 가산세인데 가산세 몇 프로 물리겠다? 5%. 그럼 무엇의 5%를 가산세로 물리겠다? 인정해 준 것의 5%. 만약에 앞에서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했으면 감정가액의 몇 프로를 가산세로 물려라? 5%. 감정으로 인정했으면 감정가액 5%. 환산 취득가격으로 인정했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물리겠습니다. 이제 4번.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해도 분할 납부할 수 없어요. 틀렸네. 예정신고 때도 1,000만 원만 초과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예정 때도 가능해요. 확정 때, 예정 때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이 중간에 내는 중간 예납세액이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그거 맞았다 틀렸다? 그냥 1,0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중간 연합세액이든 예정신고 납부세액이든 확정신고 납부세액이든 그걸 따질 필요 없이 1,000만 원만 초과되면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5번. 또 나왔네요. 1년에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했는데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제 15번까지 한번 가보죠. 15번은 정답률이 92%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최근 문제라요. 1번 똑같은 질문이네요. 건물을 신축하고 몇 년 이내에 양도하며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감정가액이 됐네요.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해줬어. 이제 그럼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으로 했으니까 가산세도 무엇의 5%를 가산세로 물려라? 그렇죠. 감정가액의 3%가 아니라 5%의 가산세를 물려라. 환산취득가격이면 환산취득가격의 5%, 감정가액이면 감정가액의 5%를 가산세로 물린다. 자, 수용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어요. 있다가 아니에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됩니다. 자, 3번.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5%가 아니라 몇 프로 그랬는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퍼센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될 신고니까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자, 4번.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은 분할 납부가 되는데 1,500이네. 그러면 1,000만 원은 초과했고 2,000이 안 넘었으니까 얼마만 분할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니까 100분의 50의 금액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초과액을 1,0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를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 과세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네.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40% 가산세를 물립니다. 자, 이 정도.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16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 가죠.